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5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이 집을 다시 옮겼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선택한 집이 잘못되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건 그분들 중 절반이 이사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을 날렸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10년 후에도 살 수 있는 집입니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면 어쩌겠습니까? 혼자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1시간 걸리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8곳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4명 중 1명입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먼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평균 8년에서 13년을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되지,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되지, 그냥 여기서 계속 살다 가면 되지.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산다고요? 사위나 며느리 눈치 보면서 작은 방 한 칸에 갇혀 숨죽이며 지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복지시설에 들어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입소 자격조차 없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쯤이면 이미 스스로 결정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계속 살겠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서 나흘 후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여러분이 바라는 마지막인가요? 더 심각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그 집이 10년 뒤에도 살기 편한 집일까요? 계단이 가팔라서 오르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데 병원까지 50분이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와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넓은 집이 좋다. 조용한 시골이 평화롭다. 최신 아파트가 안전하다. 다 틀렸습니다. 큰 집은 감당할 수 없는 관리비 폭탄이 되고 외딴 시골집은 사람과 단절된 고립이 되고 높은 아파트는 갇힌 감옥이 됩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3만 5천 명이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넓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재이사 과정에서 노후 자금의 4분의 1 이상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8곳을 꼭 기억하세요. 이 8곳 중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고르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립은 우울로 변하고 우울은 결국 삶의 끝을 앞당깁니다. 제대로 고르면 혼자여도 충만하고 혼자여도 세상과 이어지고 혼자여도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도움이 안 되었다면 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세 정수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곳이 50평 규모의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고 추억이 깃들어 있고 익숙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 석 달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지만 익숙한 공간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빈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사용하던 방, 남편과 함께 지내던 안방, 손님방, 모든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거실만 쓸고 닦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철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비가 한 달에 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관리비까지 합하니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추운 집에서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 갇혀 난방비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넓은 집이 오히려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최경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공기 좋고 자연에 둘러싸여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산간 지역 작은 마을에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산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듣고 산책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5달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 몇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하나 듣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대화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차로 50분을 가야 했습니다.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면 마을로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며칠씩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세 한미경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할머니는 깨끗한 신축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철저하고 시설이 최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은 집인데도 공용시설 관리비가 비쌌습니다. 그리고 빌라에는 노인 거주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사할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집에 혼자 앉아 외로움만 키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의 크기나 시설이 아니라 위치와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빈 공간들은 외로움을 증폭시켰고 높은 관리비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집이 할머니를 우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최경호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자연 한가운데서 고립을 겪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도 없었고 일상적인 장보기마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미경 할머니는 훌륭한 시설 속에서 고립을 느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했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높은 관리비는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젊은 이웃들과는 교류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집 그 자체만 보고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지,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은 있는지, 일상생활이 편리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시 이사를 해야 했고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을 때 삶의 고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진정한 연결이 없으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8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고, 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치명적이고 고혈압보다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2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는 경험이 우리 생명을 지킵니다. 뇌과학 연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뇌를 촬영하면 실제로 뇌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 위축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온갖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는 계속 성장합니다. 70세, 80세에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는 평균 8년에서 12년을 홀로 살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 더 길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남게 됩니다. 70대 이상 여성 중 60% 이상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넘어섭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사회가 다가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게 될 것입니다. 1200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사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녀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딱 8곳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곳 중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한 곳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관 걸어서 15분 거리 소형 아파트입니다. 15평에서 20평, 혼자 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입니다.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고 빈 공간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너무 작으면 숨이 막히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크기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으로 구성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크기입니다. 청소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적당합니다.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입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선입니다. 거기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침 요가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오후 체조교실, 노래방, 서예반, 컴퓨터 수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건강 강좌도 듣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작은 사회입니다.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병원 걸어서 15분 거리 연립주택입니다. 노년에는 병원 접근성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심근경색 골든타임은 단 2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뇌졸중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반신마비로 살아야 합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정기검진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처방받으러 가는 것도 쉽습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연립주택은 관리비가 저렴하고 이웃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대부분 3층에서 5층 건물이라 층수가 낮아서 계단으로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하고 비상시 대피도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연립주택은 공동체 정신이 강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밉니다. 세 번째, 공원 바로 옆 저층 아파트 2층에서 3층입니다. 영국 작가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연이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줍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걷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걸으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2주 지나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한 달 지나면 서로 이름을 알게 되고 석 달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세요. 관계는 저절로 생깁니다. 저층이 중요합니다. 2층이나 3층이면 무릎이 불편해도 계단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고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걸어서 5분 거리 주택입니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대형마트는 편리하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는 짧은 순간 외에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매일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오늘은 사과가 맛있다고 알려주고 생선 가게 주인이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주고 반찬 가게 할머니가 맛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챙겨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자식들은 잘 지내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관계망입니다. 시장에는 먹거리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음식을 매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요리하기 귀찮아서 대충 먹게 되는데 시장에 가면 소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사고 과일도 몇 개만 사고 생선도 한 마리만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원 가까운 곳 주택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배움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입니다. 서예, 그림, 역사, 문학, 컴퓨터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해서 한 강좌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함께 배우고, 함께 과제하고, 함께 발표합니다. 수업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70세, 80세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와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적절한 거리의 원칙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며 작은 방 한 칸에 갇혀 숨죽이며 삽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 때문에 자유를 잃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달려갈 수 없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10분 거리, 이것이 최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함께 밥 먹고 싶을 때 불러서 먹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10분 걸어가면 되고 자녀가 부모님 걱정될 때 10분 걸어오면 됩니다. 일곱 번째, 도서관 가까운 곳 주택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공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요즘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서 모임, 인문학 강좌, 영화 상영회, 음악 감상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은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완전히 고립되고 싶지는 않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8번째, 경로당 바로 옆 주택입니다. 경로당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공간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경로당이 가까우면 매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루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첫째, 오늘 당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시간표를 받아보세요. 내일 아침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나와 맞을지 보세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둘째,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직접 걸어보세요.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진료과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은 친절한지 알아보세요. 병원 근처에 약국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도 확인하세요. 셋째, 주변 공원을 답사하세요. 실제로 그 공원을 걸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대별로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벤치는 충분한지, 화장실은 있는지, 안전한지 보세요. 공원 산책로가 평평한지,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무릎이 안 좋아도 걸을 만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사람들은 친절한지 느껴보세요. 실제로 물건을 사보세요. 과일 하나, 반찬 하나 사면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시장 근처에 주차장은 있는지,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도 보세요. 다섯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관심 있는 강좌가 있는지, 수강료는 얼마인지,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수업 참관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고 제안하세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삶을 살되 필요할 때 도우며 살자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자녀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원합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작아도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도 고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집을 찾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입세는 말했습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라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준비할 시간도 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8가지 중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실 거라면 1번과 3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갑니다. 댓글로 나누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